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 토크 판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희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은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탄생했다. 예. 축하드립니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시행된 이래 첫 과반수 투표는 유례없는 보수 대결집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네, 그래도 새누리당하고는 여전히 좀 협조적인 관계라고 보면 되겠죠.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한때 박근혜와 각을 세우기도 했지만 나라를 구하는 애국의 길은 박근혜뿐이라며 보수 대결집에 힘을 실어준 국민생각 박세일 전 대표. 그는 한나라당 천막당사 시절 당시 박근혜 대표와 정책위원장으로 호흡을 맞추며 누구보다 박 당선인을 잘 아는 핵심 정책통으로 꼽히고 있다. 다가올 26일 인수위 출범에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정책 전문가이자 박근혜 통으로서 전망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철학은 무엇인가? 한반도 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을 만나본다. 네, 박세일 한반도재단 이사장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지지했던 분들은 거의 죽다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어저께. 그렇습니까? 다 죽는 줄 알았다가. 사실 이번 대선은 네.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네. 다 외국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걱정을 많이 하던 선거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래까지도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미래가 이번에 대한민국의 대선의 향방에 네. 의해서 결정되지 않느냐라고 보는 외국 전문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이번 대선에 대해서 뭐 국내, 국외 모두 굉장히 관심 갖고 정말 초미의 긴장 속에서 대선을 봤습니다. 근데 여론조사 흐름으로 보면은 여론조사가 뭐 지금 상당히 틀린 여론조사가 많은 걸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만은 흐름을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막 바짝 추격해 들어오고 그렇죠. 또 어제 투표율이 새누리당 기대와는 달리 엄청나게 높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러면서 새누리당은 거의 뭐 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예. 어떠셨습니까? 지금? 글쎄, 저도 나중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네.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서 뭐 걱정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네. 이랬다고 듣고, 그래서 오후에는 뭐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가서 네. 투표를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대한민국 그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갈림길에 있었던 대선이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남의 감정은 그런데 우리 박세일 이사장의 감정은 어제 그래프로 어떻게 됐습니까? 글쎄 저는 대한민국이 국운이 좋다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적어도 크게 잘못되지 않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물론 걱정도 했습니다. 그러나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역사, 그 맥락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그동안의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이루었던 성과 위에서 정말 선진과 통일의 시대로 네. 나가는 큰 방향은 크게 틀리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제 개인적으로 이 개표 방송을 이제 진행하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이게 역시 이 대통령은 인간이 아무리 뭘 이렇게 해보려고 해도 결국 이게 하늘이 내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변이었던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가 어제 당선된 건. 그렇습니까? 네. 막 정치를 알면 알수록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후보는 이번에 힘들다 이런 얘기들을 꽤 하셨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죠. 네. 근데 이번에 선거는 선거의 특징이 제가 네. 보기에 기본 성격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해방 이후에 네. 대한민국의 역사에 그 정치사의 기본적인 어떤 문제 모순이 사실은 좌우입니다. 그렇죠. 네. 네. 좌우의 어떤 대립과 경쟁이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아주 그냥 그 좌우 세력이 정말 총결집한 네. 그런 이제 대회전이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그동안의 역사가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크게 볼 때 저는 성공의 역사라고 아, 봤는데 그렇죠. 성공의 그 역사라고 성공의 봐야죠. 역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과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회의하고 비판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또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별로 존경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비판 세력이 있다면은 둘이 싸운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세력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우리 이사장님이 한번 나오셨을 때는 국민생각을 맞습니다. 창당하시면서 나왔는데 2달 만에 당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장님은 박근혜 후보를 오랜 기간 장고하시다가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민 생각을 만들 때는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제 너무 좀 양극화되고 지역으로 이념으로 양극화되고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익 정치가 많고 국가의 비전이나 정책에 대한 논쟁보다는 그냥 국회의원 개개인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너무 많이 작용하는 여의도 정치에 이걸 좀 극복하고 선진과 통일의 시대를 열어보기 위해서 좀 더 합리적인 진보와 개혁적인 보수가 만나서 정책적인 경쟁을 하면서 국민을 좀 통합시키는 정치를 해볼까 하는 뜻에서 이제 국민 생각을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국민들이 이론적으로 혹은 또 이상적인 방향은 맞다 하지만은 정치적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선거를 이렇게 보면서 처음에는 직접 관여할 생각도 없었습니다만은 선거가 점점 맞아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거 이대로 좀 대한민국 크게 잘못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말이죠. 저는 민주통합당의 어떤 이념적 가치적 정체성이 굉장히 갈수록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첫째 이유가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NLL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NLL 시비하는 건 북한의 주장입니다. 그다음에 천안함을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주장을 하는 정당이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해군 기지를 져서는 안 된다든가 시비한다. 이렇게 될 때 이 사람들한테 안보를 맡길 수 있을까?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어서 안보 위기가 대단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한테 안보를 맡길 수 있느냐. 더 나가서 제가 걱정했던 거는 그 이정희 후보하고 이제 셋이 나와서 이렇게 대담하는 걸 TV 토론 TV 토론을 보면서 저 이정희 후보는 종북 정당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종북이라는 게 뭡니까? 북한을 지지하고 남한을 부정하고 비판하는 태극기 우리 애국가도 사실은 대단히 거부하는 종북성에 강한 남쪽 정당. 정부라는 말이 그냥 맞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냥. 근데 그 사람이 왜 저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데 앉아 있을까 하고 제가 스스로한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정희 대표를 거기에 앉혀놓은 건 바로 옆에 있는 문재인 대표가 속해 있는 정당이 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종북 정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겠어요? 근데 그 지지 받도록 한 것이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선거 연대를 하면서 그렇죠. 야권 표를 거기다 몰아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통합진보당이 종북 정당이 국회에 진입했단 말이에요. 국회 정치적으로 진입하는 거를 도와준 정당이란 말이에요. 적극적으로. 그렇네요, 진짜. 그렇다면 이건 뭐 하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저는. 이건 잊어버려요, 저는 금방 잊어버려요. 한 2, 3일 뿐만이 지나면 아니라 잊어버리니까. 종북 정당을 국회에 진입시켰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종북주의자들을 국회의원에 많이 공천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탈북자를 변절자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특히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도 알겠다. 이런 분이 문재인의 통일특보였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다음에 뭐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 백선엽 장군한테 국가의 민족의 반역자라고 하는 분이 바로 민주통합당에 공천해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부분을 정리하지 않고는 저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게 제가 첫째입니다. 첫째. 불안했던 거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민주통합당의 문 후보가 국민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국민을 통합해야 된다. 국민이 하나가 된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보니까는 국립묘지
국군묘지에 가서 네. 박정희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건국과 부국의 지도자들을 의도적으로 안 가서 인사를 안 합니다. 그런 마음, 그런 역사관 가지고 어떻게 대한민국을 하나로 묶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은 국민을 통합보다는 분열적으로 갈 것 같고 네. 안보는 대단히 소홀하게 하고 이념적으로 대단히 이게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성장률이 떨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저성장과 양극화의 문제를 풀으려면은 복지도 개혁해야 되지만 한쪽으로 이 저성장을 성장 동력을 높여서 동력을 고성장으로 만들어야죠. 바꿔줘야 돼요. 새로운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새로운 복지 개혁 프로그램을 동시에 제시해야 되는데 성장은 남의 나라 일처럼 얘기하고 성장은 비판하고 성장해서 고용도 늘지 않더라. 복지는 개선 없더라고. 성장을 공격하고 그냥 나눠지는 식으로 묻지마 나눠지는 식의 복지 프로그램만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길 수 있겠는가. 대한민국의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경제 위기가 오는데 도저히 저 사람들한테 내가 맡길 수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 하는 걸 국민한테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저는 특별히 정파에 제가 지금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 당원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 대한민국이 나갈 방향을 연구한 학자 출신의 연구자로서 이거는 국민께 말씀드리고 아니다. 네. 새누리당이 부족한 게 많고 내가 평상시에 비판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큰 방향은 오르니까 부족한 친구들은 우리가 도와주고 해서 그쪽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할 수 있지만 방향이 틀린 친구들한테 나라 맡기면 이거 큰일 나겠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자회견 해갖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길이 아니라 이 길입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사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이번 대선 과정에서 이사장님이 비판하는 그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이 어쨌든 국민의 거의 절반 48%의 지지를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같은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 박근혜 후보, 박근혜 당선인이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아주 된다고 중요한 보십니까? 질문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 사회 야당, 우리 사회를 좀 더 잘 만들어 보자. 약자를 좀 더 관심을 갖자. 어려운 사람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일을 제대로 하자 하는 그런 분들이 많고 아주 대단히 올바른 겁니다. 저는 그거를 합리적인 진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좌파는 저는 대단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 진보 속에 소위 종북 좌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저는 우리 민주화 세력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세력. 그분들이 보통 60년대, 70년대 활동을 많이 했었던 분이고. 그 다음에 소위 인민민주주의, 프로테 민주주의를 생각하고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 지도자들이 명쾌하게 정리를 안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좌든 우든. 새누리당도 그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새누리당의 지도자라면 우리가 시장 경제를 주장하는 것은 부자를 잘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시장 경제가 어려운 사람에서 가장 효과적인, 효율적인 제도라는 걸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기 때문에 시장 경제를 우리가 강조하는 거지 재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는 확신을 갖고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실 진보적인 분들이 제기하는 많은 문제를 동감하지만은 그러나 종북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사실은 상당 부분 저는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사회 뭐 좌든 우든 우리 사회 지식인들이나 언론 그걸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하지 아니하니까 제가 보기에 불필요한 혼란이 있고 약자를 위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보수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수는 사실은 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보수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가 앞장서서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하고 자기 희생적으로 일하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경제를 더 살려야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성장을 다시 살려야 됩니다. 복지도 중요하지만 성장을 살리지 않고 안 됩니다. 이걸 당당하게 얘기하는 우리나라의 보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번에 소위 좌파랄까 진보가 한 40% 이상 된 거는 난 보수의 실패입니다. 대한민국을 끌어왔던 보수, 대한민국을 주도했던 보수가 확실히 개혁적인 보수,
미래지향적인 보수, 헌신적인 보수, 창조적인 보수가 못 되고 네. 많은 부분이 기득권에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구태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볼 때 많은 분들이 비판하면서 네. 진보로 갔고 그래서 진보 속에는 그렇게 합리적인 진보와 시대착오적인 종북이 같이 지금 있어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혼란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헌신적인 보수라는 거 하고요. 포퓰리즘하고는 저는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사실은 박근혜 당선자의 공약에도 보면은 상당히 무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대학 반값 등록금 같은 게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앞으로 이 박근혜 당선자는 당선인이 됐기 때문에 약속을 다 지켜야 됩니다. 다 지킬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러면은 또 다시 제2의 촛불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도 드는데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좋습니다. 저는 아주 좋은 문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의 정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고 정당이 갖고 있는 지금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새누리당 공약을 보면은 제가 볼 때 민주당 정도는 아니지만은 네. 민주당에 많이 따라가면서 인기영합적인 정책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거를 아마 인수위에서 저는 점검을 해야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인수위가 할 일 중에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후보가 만들어내고 대선 캠프에서 제시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그걸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필터링을 거기서 좀 해야 된다. 거기서 한번 필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이 뭐고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고 무엇부터 먼저 하고 중요하지만 이건 힘든 거는 뒤로 돌리고 하는 그런 작업을 아마 인수위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가 이제 앞으로 이제 곧 이제 인수위 위원장도 이제 뭐 나오고 인수위가 이제 출범할 텐데 인수위가 어느 정도 중요합니까? 이 5년 정권에서. 이렇습니다. 인수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외국에서는 미국입니다. 구체적으로. 대선 캠프를 차리지 않습니까? 네. 대선 캠프를 대통령 후보들이 차리고 그와 별도로 인수위 준비위원회를 차립니다. 이미 당선되기 전에요? 당선되기 전에 선거 운동하면서도 만일 대통령이 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정권을 인수하고 다음 정권의 골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준비하는 인수위 준비위원회를 만듭니다. 그 예산을 지원합니다. 예산에서요? 그것이 사실은 어떤 정부의 실패를 줄이는 정권의 실패를 줄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래를 보는 그런 정치 지도자라면 대선 캠프를 차리면서 조그만 그룹이라도 인수위를 준비하는 걸 사실 하는 게 옳습니다. 그만큼 인수위는 중요합니다. 인수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되고 처음에 대통령이 국민들은 다 긴장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앞으로 5년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가 목표와 국가 가치는 무엇이다 하는 걸 밝혀야 됩니다.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걸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제일. 그러니까 몇 개의 정책보다도 어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까? 큰 그림으로. 큰 그림. 어떠한 가치를 중시하겠습니다. 하는 걸 확실히 해서 앞으로 우리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구나. 국가의 비전, 국가가 소중히 하는 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 메시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떠한 기대, 어떠한 협조를 요구합니다 하는 게 메시지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와 이제 그 정략이 이제 방향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지금의 경우라면 예컨대 제가 보기에 앞으로 안보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열강들이 지금 새로운 패권 경쟁을 한 번 더 주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변화는 예측할 수가 없고 하루 앞을 내다볼 수가 없으니까 대단히 불안한 환경 속에서 안보 불안을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 것이냐 하는 비전을 제시해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이사장님이야 가방끈이 워낙 긴 분이시니까 이렇게 중요한 얘기 하시지만 실제로는 캠프에 들어가느냐, 캠프에서 인수위에 들어가느냐, 인수위에서 또 다음 청와대 팀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뭐 이 자리 잡기 경쟁이 그 안에서 물밀듯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내가 공을 세운 게 얼만데 왜 내가 인수위에 못 들어갔냐. 이런 얘기 나오고 하면은 현실 정치라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과연 여기에서 당선인이 균형을 잘 잡고 쳐낼 거 쳐내고 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이 정책 문제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인수위가 또 중요하게 할 일이 바로 지금 지적한 새로운 국정운영 팀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청와대는 어떻게 조직하고 인사는 중요한 인사는 어떻게 하고 내각은 어떻게 하고는 기본 골격과 방향을 인수위 기간 동안에 확정해야 됩니다. 네. 그게 인수위에서 하든지 아니면 재생의 별도의 TF팀을 만들어서 예. 타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인수팀을 인사팀을 하나 만들어도 좋다고 봅니다만은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이제 그때에 소위 선거 공신들이 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내가 쏟은 코피가 얼마인데 이런 얘기 그것에 대해서는 정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어떻게 게. 하면 그건 아주 옛날부터 동양에는 정답이 있어요. 네. 뭐냐면 나라를 세우든지 네. 할 때 개국 공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공신들한테 녹을 줘라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신들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일으킨 사람들, 열심히 해서 선거에 이기게 한 사람들은 적어도 먹고 살게 하는 배려는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녹을 주라. 그러나 위를 주지 마라. 위라는 거는 중요한 국가 자리를 줘서는 안 된다. 네. 그게 아주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교에는 해주되 그렇죠. 자리는 주지 마라. 중요한 국정 운영의 자리는 누굴 찾아야 되냐?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찾아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지도자가 될 때는 이 공신한테는 녹을 주되 먹고 살게는 배려하지만은 국가의 운영은 이거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공공심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애국심과 정말 공공심과 어떤 이론적인 전문성과 동시에 현장적인 전문성이 그렇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고의 인재를 찾는 거, 그걸 이제 그것이 사실은 국가 지도자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네. 그렇죠. 과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여야를 뛰어넘고 좌우를 뛰어넘고 지역을 뛰어넘는 최고의 인재를 찾아서 그 자리에 놓으면 그때부터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걸 못하면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것이 오래된 동양의 지혜입니다, 사실은. 네. 우리 저 이사장님 하면은 그 김영삼 대통령 때 교육개혁하고 사법개혁을 이제 추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때 그게 잘 안 됐었죠? 이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때 제가 이제 맡았던 게 세계화 추진위원회, 세계화 개혁을 그때 이제 했습니다. 세계화 개혁의 배경이라는 거는 개혁이라는 거는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처음에 금융개혁, 그다음에 이제 이 하나회 척결 이런 걸 정치적 부분에서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되려면 정치, 경제, 사회 각 부분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네. 그 개혁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화를 들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기본 문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산업화 시대는 끝나고 세계화 시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육도 바꿔야 되고 노동도 바꿔야 되고 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육개혁을 해서 5.3일 교육개혁을 그때 했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대로 예산의 뒷받침을 갖고 제대로 된 교육개혁은 그때 처음 한 겁니다. 5.3일. 그래서 OECD에서 와가지고 굉장히 칭찬을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5.3일 교육개혁이 다 실천되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지금까지 교육개혁의 기본 골격이 그때 짜였습니다. DJ로 정권에 넘어서서도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5.3일 교육개혁 안을 보고 야 그거 크게 바꿀 게 없구나 할 정도로 사실은 대단히 바람직한 안을 그때 막 했던 겁니다. 추진 과정이 정권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서 처음처럼 못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방향이 옳았고. 그런데 그런 개혁을 이렇게 지금도 이제 이 정부도 이제 새로 들어서는 정부도 이제 뭐 정치 개혁도 해야 될 테고 뭐 개혁해야 될 게 많은데 그런 개혁을 추진할 때 저항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당연히. 이걸 어프로치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주위에 있는 스태프들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개혁은 이 혁명과 다릅니다. 혁명이 훨씬 쉽습니다. 개혁은 이렇게 표현.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자전거 타이어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고 그럽니다. 혁명은 자전거를 세워놓고 바꾸는 거라. 네. 그런데 타고 가면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권 주체 결심이 대단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걸 실제로 집행하는 분들은 이해 당사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사전에 설명, 이해, 설득 이것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겪지 않으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사법개혁입니다. 그렇죠. 누가 봐도 이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일본에서 그때 와가지고 당신들은 어떻게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느냐고 다들 이제 감탄하고 갔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법시험 합격자를 2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밥그릇 문제가 달리기 때문에 크게 반발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세계화되고 새로운 법조 전문 인력이 많아져야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법률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반드시 해야 되겠어. 그 부분은 성공을 했는데 이제 로스쿨 제도 수는 누렸으면 그다음에 양질의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 제도로서 학부가 아니라 대학원에서 좀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자. 육법 중심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맞는 교육을 시키자 해서 케이스 중심으로 뭐 하자. 그렇죠. 뭐 그래서 뭐 이제 그랬었죠. 시대가 바뀌니까 통상법도 해야죠. 지적 소유권법도 해야죠. 환경법도 해야죠. 이런 것이 종전의 법대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스쿨 제도를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못하고 결국은 좌절됐고 그러니까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하고. 지금 이제 로스쿨은 이제 지금 뭐 얘기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도 뭐 또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 대통령이 들어와서 그 문제를 그때 해결했는데 지금 제대로 안 되는 부작용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마지막 단계에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뭐가 잘못했냐면 대한민국의 로스쿨을 그렇게 많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기획했던 거는 각 지역에 하나로 하되 컨소시엄으로 생각했습니다. 네. 부산대학의 로스쿨, 예를 들어 동아대학의 로스쿨 이런 식이 아니라 부산의 로스쿨을 하나로 각 대학의 법과대학을 모아서 예. 컨소시엄으로 하나 하고 전라도 지역에 하나 하고 서울에 한 두세 개 하고 그래갖고서 한 7, 8개 만들어서 또 법과대학 분야별로 서로 특화하고 네. 어느 부분은 지적 소유권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최고의 법조 인력을 양성해서 세계 경쟁에 가능하도록 세계에 나가서 그리고 통일의 시대가 되면 앞으로 북한에 엄청난 새로운 법조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이제 이런 거 등등을 감안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한 200명 내지 300명의 제대로 된 법과대학을 우리가 계약했는데 이게 각 대학이 하겠다고 뭐 그거 목숨 걸고 유치 경쟁을 하고 뭐. 근데 그때도 청와대가 그걸 교통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얘기지만 그때 제가 김병준 예. 정책실장을 만들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신이 직접 챙겨서 왜곡되지 않도록 해라 그랬는데 김 실장이 그때 딴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챙길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교육부에 맡겨지고 교육부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가지 않을 수 없게 돼서 마지막 부분에 사실은 좀 잘못됐습니다. 그러나 개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큰 방향을 옳게 잡고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가면은 그래서 대한민국이 좀 더 선진과 통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개인적으로는 호남에서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득표가 10%가 넘었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자, 그러면은 앞으로 뭐 호남 출신 후보가 없는 이유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지역색, 지역 정당 뭐 이런 아주 공고한 이 틀이 좀 깨질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깨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국민 생각에 지향했지만은 제3의 세력이 등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근데 제3의 세력은 늘 실패하지 않습니까? 그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네. 사실은 이번에 안철수 맞습니다. 네. 전 예비 후보도 제3의 세력이라고 등장했다가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안철수 결국 실패한 후보가 얘기가 이제 그쪽으로 좀 돕니다. 조금 얘기하고 이제 그 네. 얘기를 하면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등장할 때 저는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네. 얘기하는 것이 국민 생각과 비슷한 발상이었어요. 그 뭐 영입설 많이 뭐 나오잖아요. 영입설도 있고 뭐 시도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양당 제도 너무 이 진영 논리를 네. 거부하고 좀 더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치 세력, 상식이 통하는 정치 세력을 네. 만들겠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여러 형태로 같이 좀 일을 하려고 네. 했는데 이분이 총선 때 전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난 왜 그럴까 그랬는데 대선에 이제 나오겠다고 그랬는데 근데 제가 이분이 주장하는 거고 행동하는 게 좀 다르구나 하고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두 가지입니다. 이분이 정말 중도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합리적인 정치 세력을 만들려면 첫째, 처음에
나오면서 새누리당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게 잘못한 겁니다. 제가 볼 때 새누리당에도 합리적인 분들과 손을 잡겠다. 민주당에도 합리적인 분들과 손을 잡고 그다음에 시민사회에 있던 전문가들 속에서 정말 헌신적이고 합리적인 분들을 묶어서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 이게 올바른 정도입니다. 근데 그걸 한쪽을 완전히 그렇죠. 거부하더라고요. 너무 입지를 좁히면서 시작했죠. 두 번째는 대선에 나온다 그러면서 단일화 얘기를 했습니다. 네. 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새로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구정치 한 축과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글쎄요. 그걸 얘기하면서 그 얘기는 많이 자기가 들었더라고요. 신정치를 한다 그러니까 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래서 결국은 이분의 주장과 행동이 이제 어긋나기 시작을 하면서 전 실패했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적 기대도 있었고 또 이분이 갖고 있는 정책 자산이 있는데 이거를 사실은 총선 때 제3 세력과 힘을 합쳐서 했으면 저는 상당 부분 성공했고 우리 사회 정치가 극단으로 흐르는 걸 좀 막을 수 있었고 과거에 대한 싸움에서 미래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대단히 안타까운 그런 훌륭한 정치적 재산이 안타깝게 난 이번에 소진된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지금 안철수 박사는 지금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 미래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는 잘 모르겠고 안철수 우리 교수가 안철수 전 후보입니까? 결심을 한번 깊이 자기하고 한번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진정 자기와의 원하는 게 대화. 뭐다 하는 거를. 저는 이번에 제3 후보로 계속 갔어야 됐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좀 전했습니다. 독자 후보로 저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신 깃발은 살려라. 살릴 수 있다. 우리 사회 분명히 그에 대한 요구가 있다. 결국 양극단의 정당이 자기 역할을 못할 때는 국민은 제3을 찾을 것이다. 그러면 요번에 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보궐선거부터 나가고 지자체도 나가고 그다음에 총선도 나가고 그래서 이게 수가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 깃발을 꽂은 상태로 가야 돼요. 깃발을 세워라 말이야. 그게 당신이 할 일이다. 그런데 깃발을 줬고 결국 한쪽 그렇죠. 실려가는 얹혀가는 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나 아직도 일부 안철수 교수에 대한 만일 기대가 있다면 안 교수가 지금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 거냐 고민해야 돼요. 내가 제3의 처음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제3의 길을 가고 이건 실패 가능성이 더 많다.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국민의 희망을 살려보자라고 하면은 내가 아니면 내 후배라도 길러보겠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면은 제가 희망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대충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본인의 문제다. 본인이 아마 깊이 아마 자기하고의 대화를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앞으로 이제 수많은 숙제와 싸워야 될 텐데 자, 그 당선인한테 자,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라고 해주실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뭐 할 얘기가 많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많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첫째, 국민 통합을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 문재인 후보도 얘기고 우리 박근혜 후보도 얘기해도 국민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또 반에 그렇죠.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걸 하나로 묶어가는 노력은 대단히 중요하고 이건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 통합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중요한 게 그냥 국민 통합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가치 통합을 시도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대한민국이 그동안 산업하고 민주화하면서 개인이라든가 이런 건 많이 커졌습니다. 개인주의나 개인적인 욕구는 커졌는데 공적인 가치가 많이 깨지고 있습니다. 국가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도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 공동체도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한쪽으로 계속 키우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공동체적 가치와 연대를 강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가운데 두고 대한민국의 중심적인 가치를 다시 세우는 걸 가운데 두고 국민 통합을 가치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는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소중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의 헌법적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중해야 됩니다. 네.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에 침 뱉지 말아라.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역사를 소중히 하는 네. 대한민국 기본 가치를 세우는 과정 속에서 그거에 동의하는 국민들을 만들어내고 교육해내고 그러면서 국민을 통합으로 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무조건 이 사람 저 사람 갖다가 써서 통합이 네. 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이익을 나눠주는 거고 그렇죠. 그거는 결국 또 이익 야합이고 네. 새로운 생산적인 통합은 어렵다. 그래서 난 그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앞으로 5년간 엄청난 위기가 올 것입니다. 첫째가 안보 쪽에서 올 것입니다. 네. 안보 외교 위기가 올 텐데 저는 다음 5년이 리더십과 국민이 어떤 결단을 하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통일의 길을 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단이 고착화되고 북한은 중국화돼서 한반도가 영원히 분단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5년 안에 열린다.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의 칼럼에 이런 게 나왔어요. 다음 한국의 대통령과 다음 미국 대통령은 임기 중에 네. 아침 새벽 3시에 전화를 받을 것이다. 전화는 북한에 큰 변화가 있다는 전화를 받을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한국의 대통령 후보와 미국의 대통령 후보, 오바마가 등장하기 전입니다. 예. 우리 박 대표가 확정되기 전입니다만 준비되어 있는가를 묻는 칼럼이었습니다.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동북아는 그렇게 급변하고 있고 불안전성이 높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의가 이번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걸 잘못된 거지만은 일단 대통령이 되면 이 국면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안보 불안, 안보 위기, 외교의 곤란함을 겪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통일의 시대를 열 거냐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엄청난 결단을 하고 어떤 국제 정치적인 해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이 문제 안 푸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준비하셔야 되겠다 하는 거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저성장과 이 양극화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 사회 상당 부분을 구조개혁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구조개혁은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국민들한테 듣기 좋게 뭘 해주겠다만 해서는 안 되고 국민들의 땀과 눈물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나라가 정부는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가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입니다라는 걸 확실히 얘기를 해주고 땀과 눈물을 요구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박 대표가 이제 당선인이 됐습니다만은 깊이 역사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사 토크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